영끌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끌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영끌했던 사람들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2019년부터 방송했었는데 2019년에 집 산 사람들 작년에 경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2020년에 집 산 사람들 지금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더 어마어마하게. 근데도 지금 영끌한다고 그래요? 지금 영끌하는 게 왜 미친 짓이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영끌 막 한대요. 가계대출이 4조가 증가했고 5대 은행만 전 금융권 포함하면은 가계대출이 6조가 늘었다. 5대 은행에서 4조 받고 기타에서 2조 받은 거죠. 그래서 영끌 막차가 몰린다고 하는데 제가 막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차는 뒤에 탈 사람이 없다. 지하철이라면 버스라면 막차 타야 되겠지만 투자는 막차 타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다. 왜? 제가 더 큰 바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더 큰 바보가 있어야 된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수익률로 봐요? 시세 차익으로 봐요? 근데 주담대 잔액이 많이 늘어나긴 해서 보통 시세 차익으로 많이 보죠. 그러면요 수익률로 보는 거면은 내가 살 때 딱 가격, 내가 받는 대출, 그 다음에 대출 이자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시세 차익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 걸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막차예요. 근데 다음 차 타는 사람에게 판대. 다음 차 타는 사람한테 팔 거예요. 내가 막차인데 다음 차 누가 타? 다음 첫 차 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기다려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차 타면 안 되는데 자꾸 막차 타래요. 막차 타는 수요들 하면서. 제가 그런 기사 쓰는 저런 언론들 막 차버리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막차더라도 또 막차가 있을까? 아유, 올해는 좀 있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들어가니까 내년에 또 막차 타러 오지 않을까? 내후년에 또 막차 타러 오지 않을까? 지금 일단 정책대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왜 막힌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정책대출은 정부 자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정책대출 너무 많이 풀었죠. 언제부터? 2023년부터. 원래 정책대출 어디서 풀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풀죠. 근데 주택도시기금이 고갈이 돼버렸다. 완전히 다 쓸 수는 없죠. 저거 청약통장에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은행 자체 자금으로 해주고 이후에 2차 보전 방식으로 은행의 손실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 형이 있으니까 형이 야 나가서 빵 좀 사와. 돈을 줘요. 그럼 빵 사다 주는데 물론 심부름하는 건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근데 야 빵 좀 사와. 내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줄게. 한두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두서너 되어서 7번쯤 되면은 돈을 주는 거 맞나? 나한테? 나중에 줄 수는 있을까? 손실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은행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겁니다. 2차 보전 방식으로 보전을 해준다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줄 건데? 그러면 그 이자분에 대한 차익을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언제까지 보전해줄 건데? 정부가 돈이 없고 추경해가지고 돈을 늘린다는데 계속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돈을 빌려준 막상 실행 기관은 은행이니까 정부가 배째 나와버려가지고 문제 터지면은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거다. 말이 좋아 거절이지. 쉽게 얘기해서요. 정책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들 거절. 저리 거절 하면서. 그리고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정부가 한도를 몰래 줄였는데 앞에다가 대놓고서 우리 한도 줄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한테는 한도를 줄이면서 앞에서는 대출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걸 책임을 져야 돼. 정부가 줄이라는데. 그래서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정책 대출만 줄이고 있냐. 이금융권 대출은 이제 7월부터 거의 사실상 차단이 될 겁니다. 왜? 3단계 DSR은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의 DSR이라든지 1금융권의 규제를 피해서 2금융권으로 더 많은 한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2금융에도 대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싹 막힐 것이다. 거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 정책 모기지나 전세 대출 DSR 포함, 그 다음에 위험 가중치 상향, 그리고
뭐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 자본 부과 이런 것들이 모두 대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계대출에 충격을 줄 겁니다. 1번을 하게 되면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대신에 디레버리징이 심화되겠죠. 2번은 1번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또 2번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가계대출 축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다. 또 번복하기에는 지금 추세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대출 규제를 우회해서 피하는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정책대출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고 이금융권 조금 더 DSR 널널하니까 거기로 빠져나갔던 것도 대출 줄이고 있고 특히 서울 집값만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서울도 이제 노도강 떨어지고 그러지만 근데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 보면 다른 데는 대출 축소하고 서울만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소식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죠. 가계대출 한도가 25조 정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으면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왜? 제가 그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 물론 요것은 실질 경제성장률이고 요것은 명목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이지만 실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명목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경상성장률이 3.8%에서 2.7%로 1.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금 회수가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상매각을 빡세게 하든가. 그러면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87조 4천억에서 62조 1천억 원으로 25조 원가량 급감한다. 근데 5대 은행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기준치를 넘었죠. 그래서 올해 그만큼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3.8% 이야기가 나올 때 2에서 3% 정도 상승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총량까지 줄여버리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대출이 전면적으로 막힐 수도 있죠. 아직 관리 목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왜? 이건 그냥 아직이에요. 왜냐면 금융위가 기준으로 삼는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바뀌지 않아서 왜 아직 안 바뀌었을까요? 아직 전망치를 안 내니까 언제 내냐? 7월 초에 냅니다. 근데 한은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정부께 변동이 없겠냐. 지금 한은, KDI 이런 국내에서도 다 경제성장률 0%대로 전망 떨어뜨리고 있고 해외에 있는 곳들도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대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7월 초에 과연 경제성장률 전망이 안 떨어질 것이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대출 줄여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을 보면요. 요거는 계산이 약간 틀렸고 요거 진짜 실질적으로 다 더해보면은 대출 한도가 14.53조입니다. 5대 은행에서만. 목표치예요. 여기서 현재 증가 이거는 5월 15일 기준이고 조금 더 늘었죠. 15일 기준으로 한 2조, 3조 가까이 늘었는데 1조 정도 더 늘었죠. 한 3조 정도라고 보면요. 남는 거요. 1.5조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대출을 줄이겠냐. 근데 저기서 목표를 더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반기 대출은 진짜 아작이 나는 겁니다. 2021년은 웃을 정도예요. 2021년에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갔을 때 거래량 어디까지 작살났는지 기억하시죠? 서울이 1000건도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계속 지금 영끌을 부추기는 이유도 뭐였어요? 결국에 내수 침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건설 경기인데 말씀드렸지만 건설 경기를 살리면서 내수를 살릴 수는 없어요. 집값이 거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내수 버리고 건설 경기 살리려고 그랬죠. 왜? 건설 경기가 영끌 믿고서 과잉 투자했다가 묶여버렸으니까.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은 이금융권부터 금융이 터질 텐데 요거 막느라고 그러면 점진적 축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양을 하는 부양신 짓거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영끌 믿고 과잉 투자했는데 지금 분양가에 영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영끌을 해도 지금 분양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싼 집엔 영끌이 들어가고 그게 피라미드처럼 가격을 올릴 때도 있지만 건설 경기 계속 침체되죠. 영끌 믿고 들어간 건설업이 지금 분양가에서는요. 뭔 짓을 해도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튀르키예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화폐 가치가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 역대 세 번째다. 외환위기가 1등, 56년이 2등, 지금이 3등. 그리고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부분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공급 부족이 아니다.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지금 공급을 줄이는 거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건설업 부양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죠?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럼 거기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광이 안 좋아. 그럼 방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기 소변 주머니에 살고 계속 소변만 빼주면서 누린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건설업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아무리 영끌 믿었던 걸로 과잉 투자 들어가서 영끌 다시 시키면 살아나겠구나. 안 살아나고 7월 위기설 또 나오고 있죠. 이미 10개 넘게 터졌습니다. 중견건설사는. 거의 순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들 10개 이상 터졌죠 벌써. 이게 여기까지 번져가는 거다. 광기의 영끌은요. 그 광기가 끝나고 제정신을 찾는 순간 붕괴가 되는 거고 결국에 그 제정신을 언제 찾느냐? 내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해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그 여력이 안 되는 순간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들은 내 몸이 불타기 전까지는 위험한지 모르고 유혹에 넘어가서 뛰어듭니다. 근데 뛰어들어서 불타는 순간 아 내가 잘못 뛰어들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